특이적 방화작용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특이적 방화작용은 후천석 2차 반응이라고 부르죠. 특이적 방화작용의 특징은 비특이적보다 느리겠죠. 과정이 더 복잡하니까. 그리고 항원에 대한 특이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좋은 편이죠. 특이적 방화작용은 체액성 면역과 세포성 면역으로 나눠지는데, 이 면역들이 협동을 해서 면역작용을 유기적으로 조절하는 게 특이적 방화작용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체액성 면역하고 그다음에 세포성 면역이 반응이 일어나려면 전 시간에 배웠던 염증 반응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했듯이 공통적으로 보조 T세포의 활성화가 필요해요. 여기에는 반드시 항원 제시세포가 항원을 제시해줘야 되겠죠. MSH2에다가 실어서 이런 상호작용이 있어야만이 이런 체액성 면역과 세포성 면역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항원 제시세포로는 대식세포, 수지상세포, 비세포가 있죠. 이런 것들이 병원체를 섭식해서 분해한 후에 단백질이죠, 단백질. 당지질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단백질 덩어리들을 MSH2 형태에다가 운반체에다가 올려서 이 항원 조각을 표면에 제시하게 되면 보조 T세포의 수용체는 이제 CD4 보조 단백질을 도움을 받아서 MSH2에 제시된 항원과 결합해서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항원 제2세포는 보조 T세포의 사이에 이제 사이토카인을 막 분비하죠. 그래서 보조 T세포가 증식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개의 클론으로 증식을 하고, 활성화된 클론으로 증식을 하고, 자, 활성화된 여러 개의 보조 T세포 클론은 항원, 동일한 항원이죠. 이렇게 B세포도 섭식할 수 있으니까 동일한 항원을 제시하거든요. B세포와 결합해서 B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체액성 면역을 유도하고, 그 다음에 세포독성 T세포를 자극해서 세포독성 T림프구를 세포성 면역을 활성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수지상세포, 즉 항원 제2세포, 수지상세포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세균을 이렇게 말아서 섭식을 하죠. 자, 펩타이드 계열의 항원입니다. MSH2의 펩타이드 경화 항원 MSH2에 태워서 바깥으로 제시하고 있죠. 보조 T세포는 CD4의 도움을 받아서 TCR 수용체랑 결합할 수 있는 T세포랑 결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 수지상세포도 사이토카인을 이제 분비하고, 그 다음에 보조 T세포도 사이토카인을 분비해서 이 보조 T세포가 클론이 이제 여러 개의 클론으로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 개의 클론으로 활성화된 T세포 클론으로 나눠지면 얘가 각각 B세포와 세포독성 T세포를 활성화시키면 면역이 작동이 되는 거죠. 자, B세포부터 들여다봅시다. B세포는 T세포에 의해 매개됩니다. 그렇죠? 보조 T세포. 그래서 이제 조직액이나 혈액에 항원에 대한 항체, 그렇죠? 항체를 뿌려서 어떤 효과를 보는 면역을 체액성 면역이라고 하고요. 자, 체액성 면역에서 B세포 수용체에 특이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항원에 대한 특이성을 가진 보조 T세포가 B세포를 활성화시켰죠. 여기서 봤듯이. 그러면 활성화된 단일 B세포는 소수의 기억세포로 나눠지고 많은 양, 이게 수천 개의 형질세포라고 하는데 많은 양의 형질세포로 분해돼서 이제 항체를 생산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보고 또 정리해 봅시다. 자, 항원 제시세포가 항원을 제시하죠. 보조 T세포가 인식을 해서 활성화된 보조 T세포가 되면, 자, 이제 이 B세포도 요 세균이랑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항체가 나와 있으면 세균이랑 붙어서 요 항체 조각을 이렇게 MHC2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MHC2입니다. MHC2 운반체에다가 올려서, 그럼 이게 CD4가 그거를 인식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 보조 T세포가 사이토카인을 이렇게 뿌려주는 거야. 면역 분비 신호물질을 이렇게 뿌려주게 되면 이제 이 B림프구가 활성화돼서 두 갈래로 쪼개지는 겁니다. 두 갈래로. 그래서 하나는 여러 개의 형질세포 클론으로 나눠지고, 나머지 하나는 기억 B세포 클론으로 이제 쉬고 있는 거죠.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로 분화된 상태로 머물러 있어요. 이게 이제 2차 면역에 이제 관여할 겁니다. 자, 그래서 형질세포는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의 많은 양의 항체 분자를 이렇게 분비하죠. 체액에 분비해서 이 항원을 이렇게 무력화시키는 모습을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게 아마도 이 비리프가 성숙이 된 상태에서 항체가 분비된 건 채성 과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괴배령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환이 된 상태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얘는 IG, G 계열의 항체가 될 거예요. 많은 양의 IgG가 만들어져서 체액으로 이제 뿌려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실제로 현미경으로 찍어보면 이게 2마이크로미터죠. 형질세포의 소포체를 봤더니 매우 많죠. 소포체에서 항체를 분비한 다음에 이 소포체에서 골지체로 옮겨져서 어떻게 돼요? 세포망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죠. 그래서 이거는 내분비 시스템으로 나갑니다. 내분비. 그래서 이 소포체가 매우 발달되어져 있는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좀 어둡긴 한데 소포체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B세포의 체액성 배정 과정을 살펴본 거고요. 이제 형성평가 풀기 전에 T세포부터 보고 형성평가를 봅시다. 자, 이제 T세포를 보기 전에 이제 항체의 작용을 먼저 설명을 할 건데요. 이렇게 이제 체액성 형질세포가 항체를 만들어 놓으면 도대체 항체는 어떻게 항원을 무력화시키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항체는 항원 결합 부위를 2개 가지고 있습니다. 2개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항원 결합 부위를 다중으로 가진, 즉 에피토프를 여러 개 가진 항원과 여러 개의 이제 항체가 결합할 거 아닙니까? 그럼 큰 복합체를 형성할 수 있죠. 이 복합체는 식세포에 의해서 쉽게 찾아지게 되고 이제 옵소닌화를 통해서 이제 분해하게 되는 거예요. 또는 바이러스나 세균 표면에 존재하는 단백질에 부착해요. 부착해서 중화작용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감염을 방해하는 중화작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보체계를 활성화시킵니다. 아까 항체 보체계 활성화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보체계를 활성화시켜서 병원체를 제거하는 방법이 이 항체가 작용하는 3가지 타입입니다. 그림을 한번 다시 봐볼까요? 자, 바이러스를 움직이지 못하게 막죠. 항체가 중화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옵소닌화입니다. 대시세포가 잡아먹고 편하게 이 항체가 유도하는 거예요. 옵소닌화를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항체가 옵소닌이 되는 거죠. 보체가 옵소닌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체계에서 활성화와 구멍의 형성인데, 자, 일단 항체가 이거 보체 단백질이죠. 그러면 이 보체가 구멍을 뚫으려면 이 막에 부착을 해야 되잖아. 항원 표면에 항체가 이 보체를 달고 여기에 결합을 하는 거야. 결합을 이렇게 이제 하는 모습이죠. 그러면 이 세포막에 이 보체가 쉽게 박혀서 구멍을 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체 매개성 항원 제거 기작 3가지를 우리가 지금 살펴봤어요. 자, 체액성 면역은 이제 끝났고, 세포성 면역을 봅시다. 세포성 면역은 감염된 세포 또는 암세포와 같은 이상이 생긴 이 표적세포를 찾아서 직접적으로 세포독성 T세포가 이제 활성화돼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포독성 T레프, 세포독성 지울까요? 자, 세포독성 T세포의 활성화 및 클론 선택 과정을 이제 포함을 한다는 거죠. 자, 세포성 면역에서 이 세포독성 T세포가 종양세포나 바이러스 세포를 찾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활성화되려면 보조 T세포 신호가 반드시 필요하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고 항원 제지세포와의 상호작용이 필요합니다. 항원 제지세포는 이제 뭐가 되냐면 종양세포나 아니면 바이러스 감염이 된 항원 제시 세포가, 그러니까 이제 MHC2에다만 올려서 제시하는 게 아니라 MHC1에다가 독특한 항원 조각을 올려서 제시할 수 있어요. 이거를 이제 찾아가는 겁니다. 세포성 T세포가. 그래서 이거를 찾은 세포성 T세포는 CD8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MHC1과 결합을 해서 이제 활성화되는 거예요. 활성화되면 찾았으면 이제 포프린이라는 막단백질을 뿌려서 막을 관통시키고, 그리고 그랜자임을 분해해서 세포를 용해시켜서 세포 자살을 유도하게 합니다. 그림을 한번 봐볼까요? 자, 그림을 보면 세포독성 T세포죠. 이게 이제 감염된 세포입니다. 펩타이드 항원이고, 이게 이제 항원을 제시하는 거예요. 물론 보조 T세포에 의해서 얘가 이제 활성화됐기 때문에 이 활성화된 이 항원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 놈을 찾아가야 돼요. 이렇게. 그때 MHC 원형에다가 제시하고 있는 이 병든 세포를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이제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포프린이라는 막 단백질을 뿌리고 그랜자린을 뿌려서 이제 분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용혈을 시켜서 사멸을 시킵니다.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또 다른 세포를 또 찾아가게 되죠. 일회용이 아니고 또 다른 세포를 또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포프린에 대한 설명이 나왔죠.
세포는 T세포나 혹은 NK세포가 분비해서 구멍을 형성하는 그다음에 그랜자인 같은 물질로 표적세포를 죽이는 물질, 퍼포린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마지막에 세포 자살을 유도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세포 자살이 뭐냐? 이걸 아파토시스라고 하는데 어떻게 세포 자살이 일어나는지 선생님이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TC세포 같은 경우에는 티스세포 같은 경우에는 파스 리간드를 표출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감염이 된 세포 자살을 시켜다는 이 감염이 된 세포, 감염세포죠. 감염세포는 파스라는 수용체, 파스라는 수용체를 이렇게 쭉 내밀고 있어요. 그러면 TC세포가 파스 리간드라는 이 리간드를 쭉 감염된 세포에 갖다 대면 이게 이제 결합을 하겠죠. 그럼 이제 신호가 가는 거예요. 이렇게 수용체랑 결합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 파스 수용체 아래에 FADD라는 놈이 누구를 끌고 와요. 누구를 끌고 오냐면 프로캐스파세 9을 이제 끌고 옵니다. 끌고 와. 그렇게 해서 이제 뭘 만드냐면 디스크라는 놈을 만들어요. 디스크 복합체를 만들어. 자, 그러면 이 패드라는 놈이 프로캐스페이스를 9을 그냥 두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9이 아니라 A시죠. A를 이제 분해를 시켜버립니다. 분해를 시켜버려요. 자, 분해를 시키는데 얘를 프로캐스페이스가 아니라 캐스페이스 에이스로 이제 활성화시키는 거야. 이게 이제 활성화된 단백질이야. 그럼 얘는 또 하위 단백질은 캐스페이스 3라든지 혹은 7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켜서 결국은 DNA 숙주의 요 감염된 세포의 DNA를 잘라버려요. 절편화시키는 거.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 세포가 자연스럽게 사멸이 되겠죠. 세포 자살이라고 해요. 세포 자살. 그래서 외부 신호에 의해서 세포 자살을 유도하는 겁니다. 근데 꼭 이 세포 자살이라는 것이 외부 신호, 즉 이거는 외인성이죠. 외부 신호입니다. 외부 신호에 의해서만 세포 자살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내부에서도 일어날 수 있잖아. 예를 들면 우리가 자외선을 쪼이면 어떻게 됩니까? DNA가 어떻게 돼요? DNA가 손상이 되죠. DNA가 손상이 되면 이 세포가 손상된 이 세포가 조직이 있다면 이게 이제 암세포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세포를 자연스럽게 사멸을 시켜버려요. DNA가 손상이 되면 P53이라는 놈이 단백질이 인산화가 됩니다. P53이라는 단백질이 인산화가 되면 얘는 배드라는 놈을 활성화시켜요. 자, 배드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 봅시다. 이렇게 선생님이 뭘 그리냐면 미토콘드리아를 그릴 거예요. 이게 이제 미토콘드리아인데 자, 미토콘드리아의 어떤 세포 내막과 외막을 관통하는 BX라는 막 관통 단백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CL2라는 요 단백질이 외막에 박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요 배드가 이 BCL2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요 백스를 이렇게 억제하고 있어. 그러니까 백스 막관통 단백질이 열리지 않도록 이렇게 막고 있어요. 이렇게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DNA가 손상을 받으면 이 배드라는 놈이 얘를 억제시켜버려요. BCL2를 억제시켜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열려버리겠지. 이게 열려요. 이 막 단백질이 열려버려요. 그럼 이 내부에 누가 쏟아져 나오냐면 시토크롬 C, 그렇죠? 우리가 시토크롬 C가 외부의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질로, 이게 이제 세포질입니다. 세포질 방향으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쏟아져 나와. 그러니까 쏟아져 나오면 이 미토콘드리아 C가 어떻게 되냐면 누구랑 만나냐면 아파프1이라는 놈하고 이제 결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얘가 뭘 만드냐면 아파토좀 세포 자살 소체라고 하는데 아파토좀을 이제 만들어요. 이 아파토좀이 또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제 이렇게 카스파세 9을 이제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이 아파토좀이. 그럼 이 9은 어떻게 되냐면 이 9은 다시 이쪽으로 가는 거지. 결국은 3랑 7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여하튼 외부에서 신호가 오든 그 다음에 내부에서 손상이 된 신호가 오든 이 세포는 그냥 사멸돼야 되는 거야. 이 시스템에 의해서 사멸돼야 되는 거야. 자, 근데 또 하나 더 추가하면 이제 이 외부 신호에 의해서도 이렇게 연결될 수 있거든. 캐스페이스 H라는 놈은 비드라는 단백질을 비드 C로 바꿔요. 그럼 이 비드 C는 또 어떤 역할을 하냐? 베드가 아니죠? 베드. 요 놈은 BCL2를 또 억제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도콘치가 방출이 되겠죠. 그래서 외부 신호, 내부 신호에 의해서 이 세포 자살이 유도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뭘 설명했냐면 이 세포 자살이 이와 같은 경로로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선생님이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세포 독성 T세포는 토포린이라든지 이런 물질을 통해서도 세포를 용해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세포 자살이라는 과정을 유도해서 세포 자살을 시킬 수도 있고 이 두 가지 기작으로 세포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포성 T림프구의 어떤 전반적인 과정을 그림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노란색으로 해볼까요? 정리해보면 자, 이제 이 토포린 그랜자임이 이 세포성 T세포에서 분비해서 요거 감염된 세포를 이렇게 없앴다. 근데 이게 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했다? 그렇지. 감염된 세포가 MHC 원형에다가 항원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포 자살도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를 해두길 바래요. 세포 자살 이렇게. 자, 이제 형성평가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앞으로 가서. 자, 다음은 항원 A에 대한 1차 면역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1차 면역 과정이라는 거죠. 근데 딱 봐도 지금 항원 J세포 여기 지금 항원 A를 먹었네요. 외부에서 먹어서 이게 수지상 세포니까. 그래서 이 CD4야. CD4면 이게 뭐겠어요? 그치? MHC2가 되겠죠. 여기 TCR이라든지 CD4를 발현하는 T세포니까 이건 아마 T 헬퍼 세포가 되겠네요. 자, 얘가 이제 클론을 활성화돼서 이제 분할을 했죠. 클론이 막 나눠질 거 아니야? 효과기 도움 T세포. 얘가 이제 B세포를 활성화하는 방법이에요. 얘도 뭐겠어요? 그치? 얘도 MHC2 타입이겠죠. 거기에 항원을 시켜서, 항원을 섭식을 했지, B세포가. 그래서 MHC2에다가 항원을 제시하니까 얘는 CD4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인식을 했네요. 그럼 뭘 뿌리니까 여기다가. 그치? 사이토 카인을 뿌리겠지. 그치? 그리고 나면 이 B세포가 이제 바뀔 거예요. 여기에 표시되지 않았지만 모르고 바뀐다. 기억세포로도 클론을 남길 거고. 대부분은 성질세포로 나눠지겠죠. 여기서 이제 항체가 분비가 될 겁니다. IG, G타입의 항체가 이제 분비가 될 거예요. 자, 요 그림 이해됐죠?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옳은 것만 골라봅시다. 기억은 활성화된 대식세포에서도 발현이 된다. 대식세포도 뭐예요? 그쵸? 항원 J세포니까 맞네요. 자, 과정 A와 과정 B 모두에서 클론 증폭이 일어난다. 일어나죠? 이게 활성화되면 여러 개의 T 헬퍼 세포로 이제 나눠지는 클론이 여러 개의 증폭이 일어나고, 자, 형질세포 그죠? 여러 개의 형질세포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그죠? 이렇게 해서 많은 양의 항체를 만들어야 되니까 클론 증폭, 그죠? 클론 증폭, 체세포 분열이 일어날 거예요. 이 클론 증폭은 체세포 분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1차 면역 반응에서 최초로 분비된 항체는 일항체이다. 1차 면역 반응에서 최초로 분비된 항체는 일항체가 아니죠. 그러니까 항체가 일항체는 IgA 타입, 그렇죠? IgA가 일항체였잖아. 근데 IG M이 먼저 분비가 되죠. 최초는. 그 다음에 IG, 그 다음에 G가 분비되기 때문에 얘는 오량체입니다. IgC는 단량체입니다. 우리 항체 종류 앞 시간에 배웠었죠. 그래서 얘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쉽게 이제 풀어봤고, 자, 다음 페이지 형성평가 볼게요. 자, 항체가 작용하는 방식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독소죠, 독소. 독소나 뭐 바이러스나 마찬가지니까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뭐예요? 중화겠죠, 중화. 그 다음에 이제 대식세포가 잡아먹기 편하게 옵소닌의 역할을 한 거죠. 옵소닌의 역할을 항체가 한 거고. 그 다음에 보체랑 결합했네요, 그렇죠? 보체가 막공격 단백질을 달고 올 수도 있죠. 그래서 보체를 뭐 하는 거예요? 보체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보체의 활성화를 하는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눴네요. 한번 보기를 봐봅시다. 자, 가는 항체 중화작용
이미 설명한 것이 맞죠? 가 방식을 통해서 항체가 바이러스의 세포 감염을 막을 수 있죠. 붙들어줄 수 있으니까. 자, 나는 항체의 옵소니마 작용을 설명한 겁니다. 맞네요. 자, 다의 보체는 항체의 FAV에 결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FA, 그러니까 항체를 그리면, 지난 시간에 설명했지만, 항체를 이렇게 이제 Y자로 그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있으면, 그래서 이게, 이쪽이 뭐예요? 이쪽이 가변 V, 여기,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불변부이죠. 여기는 이렇게 보니까 불변부이지, 그치? C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근데 이 가변부위, 즉 항원이 결합하는 이 가변부위를 뭐라고 해? F, A, B라고 했고, 이 신분을 F, C라고 했잖아, 불변부위를. 그러면 보체는 어디에 결합해야 되겠어요? 보체는 여기 FC에 결합해야 되겠지. FC에 보체가 결합해서 막공격 단백질에 이걸 달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FA가 아니라 FC 부위에 결합합니다. 보체는. 그래서 얘는 4번이 틀렸네요. 자, 다의 방식에서 보체는 대식세포의 세균 포지장을 돕죠. 그렇죠? 보체, 항체랑 보체가 만나서 옵소닌함을 촉진할 수도 있습니다. 옵소닌함을 직접 막공격 단백질을 달고 와서 공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옵소닌함을 촉진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항체 작용까지 이제 살펴봤어요.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자, 하나의 수정란에서 분화된 비세포에서 어떻게 다양한 종류의 항체가 만들 수 있을까? 이제 궁금한 거야. 비세포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다양하고. 근데 항체를 암호하는 그의 유전자는 제한적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양의, 많은 종류의 BCR을 갖는, 즉, B세포가 만들 수 있나. 이 얘기를 지금 마지막에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여기를 좀 볼게요. 자, 실제로는 적은 수의 유전자가 있어요. 많은 수가 아닙니다. 적은 수의 유전자가 존재한다. 적은 수의 유전자가 존재하는데, 이 유전자들을 뭐 하느냐? 재조합시켜버려요. 재조합 과정을 통해서 무한한 종류의 항체를 이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럼 항체를 암호하는 각 유전자는 한 염색체 상황에 따라서 여러 군데 흩어져 있어. 그렇죠? 그래서 유전자들의 여러 군데로부터 조립되는 초유전자예요. 자, 중세 변이 영역은 경우에는 세 가지 유전자고, V, D, J라고 하는데, V, D, J 이 세 가지 영광분의 조합에 의해서 중세가 만들어지고요. 경세는 아래 그림이 나와 있어. V, J의 조합에 의해서 가변부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B세포는 항체를 만들 때 이들 각군에 들어있는 유전자를 하나씩 골라내어서 최종적으로 항체를 암호하는 서열을 만듭니다. 이게 무작위적인 재조합이에요. 그래서 사슬은 매우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이걸 여기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채성 재조합이라고 해요. 채성 재조합. 그래서 어떻게 채성 재조합이 일어나는지 교과서에서 이제 하나의 예를 좀 들고 있어요. B세포 수용체의 경세 유전자 재배열입니다. 어떻게 재배열이 되는지 한번 선생님이랑 확인해 봅시다. 자, 미분화된 B세포의 DNA. 그러니까 아직 조합이 안 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만들고 싶은 거는 경세 이 부분이야. 이제 요거. 이 부분을 이제 변이를 시켜야 되잖아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 V 영역을 어떻게 재조합시킬 거냐. 불변 영역은 똑같죠. 그러니까 어떻게 변이 영역을 재조합을 시킬 거냐.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C는 C쪽은 이제 불변이에요. 불변 영역입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미분화 B세포의 유전자에서 다 가변 부위를 조합하는 건데, 지금 여기는 D가 빠졌어요. 경세니까 이 그림에서는 원래 D도 있어요. V하고 J 사이에 D가 있어요. 근데 D가 그림에 안 들어갔네요. 일단 경세니까 특정 부위 조각 및 J 조각 사이에 DNA를 제거해서 연결한다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여기 보면 자, J5하고 V39가 만나야 되니까 여기를 지금 자르는 거죠. 여기를 잘라요. 그렇죠? V39니까 여기도 잘려야 됩니다. 그치? 잘려서 이게 지금 통로에 날아가는 거예요. 스플라싱 날아가는 거예요. 인트로를 남고 이 상태로 이제 재조합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날려버리는 거. 그럼 V39하고 J5만 이렇게 지금 붙어 있는 거죠. 선생은 바닥지나 힘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이 좀 나왔네요. 그래서 인트로 이 부분이 이제 조합이 되면 이제 RNA 우리가 이제 스플라이싱 과정을 거쳐서 캠핑하고 폴리 A, 케일린 요건 이제 우리가 이제 번역하게 가서 배웁시다. 이 두 개를 재조합해서 이렇게
단백질을 번역시키면 요 변이 영역이 표출이 되는 거예요. 모양이. 이렇게. 이 과정을 통해서 가변기가 이제 재조합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접합부 다양성인데요. 두 번째로 이제 설명하고 싶은 건 접합부 다양성이다. 이제 이렇게 채성 재조합이 되면 잘라지잖아. 그럼 단면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두 조각이 이제 만나면 이 한쪽을 이제 잘라요. 자르면 펼치면 요렇게 그다음에 짧겠죠? 이렇게 이제 생길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진짜 이렇게 되죠. 그러면 나머지는 여기를 주용으로 이제 만들면 되잖아. 여기를 주용으로 그림 좀 다음에 이렇게. 그러면 이놈을 주용으로 이렇게 새롭게 합성할 수 있단 말이죠. 여기까지는. 얘도 얘를 주용으로 이렇게 합성이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긴 지금 비어 있잖아. 그러니까 랜덤으로 막 갖다 집어넣는 거야. T라는 효소에 의해서 여기를 다 채웁니다. 이 접합부가 매우 다양해요. 그래서 접합부 다양성에 의해서도 이 가변부가 다양해지고요. 그 다음에 대립유전자 배제. 대립유전자 배제라는 게 있는데, 대립유전자 배제는 여기 나와 있어. 염색 세상을 따라 여러 군데 흩어져 있고, 여러 군데로부터 조립된다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대립유전자를 배제시킨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중세는 둘 중 하나야. 둘 중 하나. 그러니까 이제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대립유전자가 A가 있고, 스몰 A가 있어. 그럼 이 둘 중에 하나만 발현하는 거야. 이거 하나를 배제시키는 거야. 라지 A를 하든지 스몰 A를 하든지. 경세는 넷 중 하나야. 경세는 넷 중 하나니까, 이렇게 되죠. 라지 A, 스몰 A, 그 다음에, 라지 B, 스몰 B면, A를 하든지, B를 하든지, 스몰 B를 하든지, 스몰 A를 하든지, 넷 중에 한 개를 고르면 되고, 얘는 두 개 중에 한 개를 고르면 돼요. 나머지 대립유전자가 배제되는 거예요. 이런 다양성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이 가변부가 다양해집니다. 그 다음에 비세포는 이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배벨령 전환이라든지 채성 가변이가 일어나야 되는데요. 자, 여기 나와 있어요. 자, 유전자들의 부정확한 재조합과 터미널 트랜스포레이즈가 삽입돌연변이 이거는 접합부 다양성이고요. 그 다음에 항체 유전자 내의 높은 빈도의 자연 돌연변이 항체의 다양성을 더욱 커지게 한다. 이거는 그 두 개를 얘기합니다. 배벨령 전환과 채성 가변을 얘기해요. 그렇게 해서 항체를 더 친화도를 높이는 이제 항체로 바뀌어지는 거죠. 자, 개별염 전환은 항원과 만난 후에 IgM, IgD, IgG가 만들어지고 A, 그 다음 E가 만들어집니다. 그 순서대로 이게 바뀌는 거예요. 즉 FC 부분이 바뀌는 거죠. 그 다음 채성가변이는 항원과 만난 이후부터 무작위적인 돌연변이가 일어납니다. 친화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1번부터 5번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는 적은 수의 유전자지만 무한한 종류의 항체를 만들 수 있다. 무한한 종류의 BCR이라든지 이런 타입의 가변 무기를 생산해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확인 문제가 나와 있네요. 염증 반응의 과정을 서술할 수 있다. 염증 반응 설명 선생님이. 자, 체외성 면역의 체기 뜻하는 게 뭔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항체가 어떻게 항원을 무력하는가? 세 가지 타입이 있었죠. 그 다음에 특이적 방어 과정에서 보조 T세포의 역할은 무엇인가? 보조 T세포가 없으면 특이적 방어 작용이 작동이 안 됩니다. 그 이유도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마도 AG죠, HIV 바이러스의 어떤 특징 같이 엮어서 설명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특이적 면역 반응까지 살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